네,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크게 낼 경우에 슈퍼겜이라고 합니다. 어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주식 투자에서 힘 있는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을 아무래도 슈퍼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10월 급락장을 과연 슈퍼겜이는 어떤 방식으로 지나왔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슈퍼개미 이정윤 대표의 시장을 이기는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장이 급락세를 보였어요. 이 기간 동안 슈퍼개미 투자자는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 궁금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과거 급락장세도 있었어요. 그 대응과 현재 올해 있었던 이 급락장세의 대응법 스스로 보셨을 때 진화된 투자 전략을 펼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주식시장은 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마치 파도처럼요. 그런데 오를 때는 뭐 우리가 흔히 상승장이라고 하고 내려갈 때는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하락장에서 뭐 대단한 기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뭐 그렇지 않다라고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세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 투자 판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매를 하든지 물타기를 하든지. 그래서 아마 이번 10월 장세에서 투자자들은 똑같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이 10% 빠졌을 때 또는 15% 빠졌을 때 손절매를 할까? 또는 25% 30% 이상 빠지면서 너무 늦었구나 그냥 갖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요. 또는 현금 보유분이 있는 투자자였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떨어졌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셨겠죠. 사실은 뭐 슈퍼겜이라고 되게 과분한 용어를 쓰셨지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투자자고 뭐 시장을 이기는 장사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IMF 2007, 2008년도 그때는 뭐 투자금이 워낙 없었으니까 살짝 겪었고 2008년은 온몸으로 맞았었죠. 2008년은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뭐한 890까지 지수 반토막이 나던 금융위기도 온몸으로 맞았었고요. 네. 그러면 그때와 10월을 비교를 하신다면 네.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체감이 어떠세요? 그때와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10월 장세가 그거밖에 안 됐어라고 놀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또는 97년 IMF 때는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 10월 한 달 동안 거래소는 한 14% 빠졌고요. 코스닥은 한 20%가 빠졌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빠진 것 치고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내내 빠진 지수를 하락률을 계산한다고 해도 2018년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20% 이상이 아닙니다. 한 15%대예요. 그래서 뭐 2008년의 하락장과 일단은 비교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하락장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를 드린다면 아마도 가치 투자자들, 기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가들은 대부분이 물타기로 대응했을 겁니다. 왜? 똑같은 가치의 기업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그쪽 세계의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홀값으로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야 라고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가격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추세 추종 매매자분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섣불리 매매가 나가지 않고 매수 주문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손절매를 하고 다음에 반등장을 기다리자 뭐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치 투자도 하고 추세 매매도 하는데 이번 10월장에서는 성급하게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물타기를 그렇게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갖고 있는 종목을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 10월 달의 특징이 ETF 매매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ETF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을 접하지 않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 매매와 비슷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ETF 중에서 이번 10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던 것들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또는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들 또는 인버스 상품들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 상승이나 하락의 2배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인버스 상품은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의 특징이 어떤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고 수익을 나는 게 아니고 네. 지수가 굉장히 급변을 했기 때문에 지수 변동에 의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매매를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 10월 같은 급락장에? 경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ETF는 어찌 보면 파생 상품과 일반 주식과 중간 형태의 상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파생 상품 매매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굳이 뭐 ETF를 적극적으로 매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의 변동이 워낙 클 때는 파생 상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 거래 비중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데 코스닥 150 선물을 그 기준으로 하는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변동에 대해서는 좀 ETF로 대응을 했고 코스피의 변동에 대해서는 네. 파생 상품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비중을 줄이시는 시점은 만족하세요? 10월에 구체적으로 며칠에 가장 많이 줄이셨나 이렇게 여쭤보기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못 여쭤보겠지만 어떠세요? 스스로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사실 이제 저는 뭐 단기 매매 계좌도 있고 중장기 매매제 계좌도 있고 네. 또 단기 매매 계좌에도 여러 종목들이 숨어 있을 것이고 중장기 매매 계좌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뭐 몇 월 며칠 날 팔았는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장 많이 팔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마치 청문회의 답변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좀 더 두리뭉실하게 답을 한다면 저는 9월의 마지막 날 또는 10월 초까지만 해도 10월 달에 이런 급락장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거의 못했고요. 했다고 하면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월 한 초부터 일주일 정도는 반동 줄 텐데 왜 계속 빠지지 하다가 전저점 깨고 내려갔을 때가 한 10월 10일 전후일 텐데요. 네. 전저점을 깨고 가면 저 같은 추세 추종 매매자들은 일단은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차트고요. 제일 무서워하는 차트가 전저점을 깨는 차트거든요. 네. 왜냐하면 IMF와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소위 뭐 우스갯소리로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어. 지하실 밑에 뭐 땅굴도 있고 땅굴 밑에 지옥이 있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금융위기 때는 IMF 때는 정말 1년 내내 빠졌으니까 그 표현이 맞는 거고 10월 달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마무리가 되는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전저점을 깼던 한 10월 10일 뭐 차트를 좀 안 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 정도부터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면을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또 극심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장이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박스권 혹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위기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주식시장과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0년 주기설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 네.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질문하신 대로 2008년 10월 달이 저점이었어요. 2008년 10월 달 890 정도를 거래소 지수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1998년도 연초 한 2, 3월이 저점이었어요. IMF의 저점. 그렇게 따진다면 1998년도 저점 찍고 2008년 저점 찍었으니까 2018년도 지금 올해 2018년도 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만 남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지나갔나? 위기가 지나갔나 왜냐면 이제 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2018년은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는 이제 10년 주기 11년 만에 올 수도 있잖아요. 10년 주기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역으로 그러니까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방금 말씀하신 10년 주기설이 위기가 98년, 2008년에 저점을 찍었다면 99년과 2009년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99년은 제 기억에 지금 차트를 볼 수 없지만 기억에만 의존한다면 99년은 거래소가 한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지수 2배가 올랐던 그리고 2009년도도
지수가 한 1000포인트에서 역시 한 1800까지 2배 가까이 올랐던. 그래서 결국은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온다는 건 뭐 주식시장의 통설이 아니고 법칙이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때만큼 지수가 막 반토막이 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저는 다만 10년 주기설을 반박하는 거죠. 10년 주기로 98년 바닥, 2008년이 바닥이었다면 네. 2018년이 바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년 주기설은 뭐 이런 얘기를 펼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주기설의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10년 주기설이 맞다면 우리는 2028년에 모두 다 파생 상품에서 풋옵션을 사놓고 있으면 됩니다. 풋옵션은 급락장에서 요번 10월 급락장에서도 풋옵션이 한 30배, 50배씩 났거든요. 그러면 10년 주기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2018년, 즉 10년 후에 돈을 많이 모아놓고 한 10억어치 사놓으면 돼요, 풋옵션을. 그러면 10억이 한 500억이 돼 있을 겁니다. 50배가 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년 주기설은 갖다 붙이는 거지 큰 의미는 없는 얘기다. 그럼 의미 있는 건 뭐냐? 주기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어떤 사건이 있었냐의 문제죠. 그러면 1998년에는 IMF의 문제가 있었고요. 2008년에는 글로벌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 두 번의 공통점은 금융위기였어요. 네. 신흥국에서의 통화위기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융위기. 근데 과연 올해 그러면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게 큰 악재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락률이 그랬냐라고 본다면 역시 그렇지 않고요. 올해 가장 큰 악재는 결국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 무역 분쟁이지 그것은 금융위기로 간 건 아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기네의 경제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뭐 거의 탑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경제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또 하나는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 선거 이후에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서로 으르렁대는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 선거 이후에 또 2년 후에 진짜 이제 대통령 연임 선거에서 또 어떤 정책을 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당장 이번 중간 선거가 지나면 여태까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이 좀 완화되는 국면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2019년의 전망을 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폭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계속 연준이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네. 그런 트위터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강하게 비판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비판들이 뭐 독립성이 워낙 보장되어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진 못하더라도 네. 미국의 그 예측들,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올해의 금리 정책에서 사실은 약간의 실패는 뭐 찬반론이 있지만 우리도 금리를 뭐 조금씩은 올렸어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은 10월달 장세에서도 외인들의 네. 순매도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을 때도 계속 그 원인으로 부각된 것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아니냐라는 거로 봤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경제학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 또는 주식 초보자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은행을 갑니다. A은행과 B은행을. A은행에서는 금리를 5%를 저한테 이자를 주고 B은행에서는 이자를 1%를 줘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A은행으로 저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 높은 금리를 주니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더 비싸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돈을 갖고 가고 싶을까? 우리나라의 돈을 남겨놓고 싶을까 했을 때 미국으로 이탈 또는 선진국의 이탈, 안전자산의 이탈 이런 마음의 결정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10월달 장세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또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 그래서 여러 신흥국들이 통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불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의 금리 실패라기보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신흥국들이 어떻게 대처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분명히 인지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그 급락장세에서 정부 정책자들이 그래도 멘트들을 날렸거든요. 좀 지켜보고 있다. 더 변동성이 커지면 뭐 어떤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내용들 중에는 아마도 뭐 금리 정책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 좀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부 출범된 지 이제 뭐 1년 차도 아니고 내년 5월에 이제 만 2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사실은 경제의 선행지표거든요. 대략 기간으로 한 6개월 선행지표.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상반기 전망이 좀 어두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좀 더 강력한 금리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쓰진 못하니까 뭐 재정 정책이라도 강력하게 쓴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뭐 결국은 경제 정책의 두 가지는 재정 정책과 금리 정책인데 금리 정책에서 지금 한 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과도하리만큼의 재정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시중에 돈이 풀린다면 주식시장에도 뭐 호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9년의 장을 네.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마치 홀짝 게임처럼 넌 어느 쪽에 돈을 걸려 한다면 저는 올라가는 쪽에 걸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의 상승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러한 재정적인 정책들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외국인 투자자는 역시나 뭐 금리나 환율의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신 부분 노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드리면 되나요? 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과의 합석 자리에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뭐 전업 투자자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게 비춰지지 않는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주식 투자 한다고 해도 종목이나 하나 주세요 정도밖에 듣는 소리가 없으니까 굳이 뭐 어디 가서 주식 투자 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거는 운인 거죠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는 게 운인가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게 운인가요? 어떤 시험에 자격증을 따는 게 운인가요? 무언가를 얻을 때 운이 포함되죠. 예를 들어 시험 보러 왔는데 배가 아파서 시험 보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운이 너무 나빠서 떨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험에 합격을 하든지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성적이 좋든지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실행력. 그것이 실력이 되고 또 재능도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 재능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개인별 편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로서 뭐 김연아 선수와 박찬호 선수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유명했던 프로 선수로서는 박찬호 선수 또 가장 유명한 아마추어 선수로서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저는 예를 정말 많이 드는데요. 이 두 분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죠? 뭐 김연아 선수 얼마나 노력을 발이 부르트도록 했을 것이며 박찬호 선수 얼마나 손이 부르트도록 투수 연습을 했겠습니까? 투구 연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이 재능이 없었다면 세계 1인자의 위치에 올라가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개인적인 갖고 있는 능력이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것의 비중이 뭐 한 10%, 20%라면 나머지 80%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연구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는 그 방법이 있을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지름길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운동 열심히 하고 저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못 지킬 뿐이죠. 제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랑 언제 사서 언제 팔 건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살지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주식 투자자 분들은 어떤 종목을 살지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직접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의 요건은 어떤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인데 그 어떤 종목 선정하는 걸 직접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면 종목 선정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종목 선정 방법으로는 각자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 또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모르니까 종목 선정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하는 거를 이제 소위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말도 만들고 책도 썼는데 삼박자의 세 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정보를 분석해요. 그래서 정보 분석은 보통 분들이 정보, 찌라시 같은 거, 몰래 듣는 거, 나만 알고 있는 정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별로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는 정보가 좋은 정보고요. 다만 모두가 아는 정보들 예를 들면 공시 또는 증권사 리포트에서의 종목 분석이나 산업 분석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렇게 좋은 공시가 나왔고 이렇게 지금 업황이 좋고 그 업황이 탑픽 종목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지 않았지? 라는 종목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좋은 정보죠. 왜? 그 정보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정보를 찾아서 정보는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아직 가격이 굉장히 낮네.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정보를 기준으로 한 분석법이고요. 네. 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가격의 움직임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위 가치와 가격은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한 지점에 도달한다라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가격은 하락해야 마땅한 거고요.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면 가격은 상승해야 마땅해요. 그렇다면 가치를 분석하지 않고 가격을 분석해도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 분석을 하는 도구인 차트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차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배열 차트, 우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연봉 차트에서 한 3년 이상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간다거나 또 일봉이 정배열 상태라거나 또는 신고가를 쳤다거나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격 분석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하고요. 연봉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월봉, 연봉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네. 단기적으로 볼 땐 일봉 정도, 주봉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죠. 이제 삼박자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치 분석인데요. 가치 분석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시된 정보는 재무제표 위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 위주로 분석하는 게 양적 분석 또는 숫자로 쓰여 있지 않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분석하는 게 질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실 최근의 추세는 질적 분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렌 버핏부터 해서 재무제표의 하나하나의 수치보다는 CEO의 능력이랄지 네. 사업의 성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질적 분석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은 재무제표 분석이 우선이니까 재무제표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중요한데 재무 상태표를 중요하게 볼지 손익계산서를 중요하게 볼지
어느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볼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성질을 더 중요하게 볼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안정성이나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 손익계산서, 특히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매출액 증가율,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체크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무슨 답변을 하실지 좀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쭉 말씀하신 그 투자의 원칙에서 아마 이쪽을 선택하시겠지 이런 예상이 되는데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어요. 그런데 뭐 시장에서 어떨 때는 성장주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가치주 장세가 도래하기 때문에 가치주를 사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가치주를 선호하는 편이세요? 성장주를 선호하는 편이세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요 전 질문에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을 내비쳤는데요. 네.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치주, 성장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장주를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보다 앞서서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 뭐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 분들, 아주 유명한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주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이런 거야. 좀 의견이 사실 좀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경제학 용어인데요. 뭐 유량 개념 그리고 저량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뭐 네. 스탁 개념, 플로우 개념인데요. 기간 동안에 흘러가는 거는 유량 또는 플로우 개념이고요. 특정 시점에 일정 시점에서 바라보는 지표들을 보통 경제학적으로는 스탁 개념 또는 저량 개념이라고 하는데 유는 흐를 유고 네. 저는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뜻. 우리가 저수지할 때 머물러 있다. 네네네. 한자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도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요. 재무상태표를 한마디로 하면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제일 위에를 보면 예를 들어 12월 결산이면 뭐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저량 개념이고요. 손익계산서는 흘러가는 유량 개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어떻게 매출액이 발생했고 1년 동안 어떻게 수익이 났고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가치주는 특정 시점에 오늘 기준으로 어느 회사 일정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오늘 기준으로 이 기업은 주가 10,000원이면 되는데 실제 가치는 10,000원인데 주가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20,000원이다. 그럼 너무 과대평가된 거고 반대로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과소평가된 거죠. 소위 말하는 가치주는 저평가된 가치주를 말하니까 제 개념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 굉장히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걸 저는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성장주는 반대로 오늘 기준이 아니고 흘러가는 기간 개념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올해보다 내년, 지금보다 5년 후에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는 회사를 또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를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싸게 보이는 거를 사는 걸 선호하느냐 또는 오늘 기준으로 싸게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1년, 2년, 5년 후까지 계속 가치가 성장하는 회사를 살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는 매년 성장하는 회사를 더 좋아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체 현재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비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시는지 또 그 자산들 포트폴리오를 특별한 어떤 기준을 두시면서 운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의 뭐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 분들이라면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의 투자 자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또는 주식.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둘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대표님은 세무사 출신이시고 대학원에서 부동산도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주식 투자로 사실 재산을 제일 많이 불리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부동산 공부를 했던 이유가 네. 한 10년 전에 이제 대학원 10년 좀 안 된 것 같네요. 한 6, 7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요. 그 공부를 했던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던 저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돈을 벌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부동산으로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은 어떤 노하우를 갖고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저도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비중을 옮기고 싶어서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끝내고 제가 느꼈던 건 저의 투자 스타일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맞는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부동산 쪽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공부만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 비중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에서는 주식 쪽이 월등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쪽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에서 뭐 일반 투자자들은 야, 주식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말한다면 종목 뭐 한 5개 중에 5분의 1씩 다 갖고 있어 이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 매매 계좌가 있고 기간별로 나누시나 봐요. 뭐 단기 매매 계좌는 뭐 오늘 샀다 오늘 팔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뭐 2, 3일 일주일 안에 파는 게 단기 매매 계좌고요. 중장기 매매 계좌는 적어도 뭐 몇 달 이상 뭐 길게는 1년, 2년 갖고도 있을 수 있는 게 중장기 매매 계좌. 그리고 또 이제 파생 상품 계좌가 있죠. 그래서 파생 매매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파생 상품 계좌.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해외 계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각각의 비중은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으로 본다면 네. 사실은 단기 매매 계좌의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추세 추종론자고 장이 좋을 때 단기 매매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장이 불안하고 안 좋을 땐 그 조금 수익 내로 들어갔다가 손절매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주 매매가 힘든 장이군요. 추세 매매로는 지금 좋은 장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에 제약바이오주 장세나 또는 올해 봄에 대북관련주 장세는 한 달 이상 막 2달씩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테마주에서 좀 주도주적 성격의 종목들을 단기 매매로 매매를 하면 하루 이틀에 뭐 10%, 20%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ETF 매매를 한다든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단기 매매는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중장기 매매 쪽은 비중을 많이 줄이진 않은 게 중장기 매매의 특징은 결국은 뭐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매매 법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 앤 셀이 아니고 바이 앤 홀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장기 매매의 일대 원칙은 좋은 거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라는 거니까 줄이기는 했지만 많이 줄이지는 않았으니까 단기 매매보다는 비중이 아직 더 있는 편이고요. 중장기 늘리시진 않으셨네요. 지금 고민을 급락장이.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가치 투자 쪽보다는 약간 추세를 좀 더 믿는 편이라서 바닥을 찍는 거를 확인하고 늘려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바닥을 좀 찍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파생 상품 매매는 사실 10월 같은 장이 파생 상품 매매는 굉장히 재밌는 장이었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손실이 났을 수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큰 이익이 났을 수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장이 파생 상품 매매 입장에서는 10월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세였으니까 매매를 좀 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요번 10월 달 요게 너무 우리나라 장세 자체가 급변을 하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쓴 편이라서 그냥 그냥 유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장세 판단이 좀 더 확실해졌을 때 국내 중장기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 또 해외 주식 쪽에 비중을 더 늘리실지 결정이 나겠군요. 아직은 결정 안 하신 상태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10월 달에 하락폭이 너무나 컸고 사실은 11월 달 들어서 그 하락폭의 한 뭐 4분의 1 정도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이 회복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하나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 예를 들어 거래소 같은 경우 2000이 살짝 깨졌던 1980포인트인가 그 정도가 전저점이 지금 찍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650, 40 전저점을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뭐 2, 3주 이상 버텨주면서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줘야겠죠. 야, 이제 더 이상 안 빠져. 또는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야, 저 때는 정말 과매도 구간이었어. 빨리 가격의 정상화, 주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면서 주가가 좀 단기 급등을 해주면은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장세에서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두 가지는 역시 매매 동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계속 하는지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매매 동향.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의 상승률과 하락률이 버텨주는지 아니면 가장 잘 못하는지. 혹은 가장 잘하게 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월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글로벌 증시 전체가 빠졌는데 근데 10월장의 문제가 뭐였냐면 글로벌 증시의 하락률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더 빠진.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한 것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한 달에 20%는.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로서는 확신은 안 가죠. 그래서 체크포인트 두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장세에 대한 안정화 국면인지 혹은 좀 더 불확실성이나 좀 불안감이 이어질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은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는 아까 환율, 뭐 금리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주식시장이 뭐 주간 혹은 월간 기준으로 어떤 더 약한 면모를 보일지, 더 강한 면모를 보일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